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립 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막판까지 꼬이게 되면 다가오는 7일 정상적인 20대 국회 개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야당이 이렇게 원구성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새누리당은 구태 정치다 이렇게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이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대 총선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국회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때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은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했었죠. 지금 원내 가장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의원 본인도 네. 야당이 국회의장 가는 거 아니냐, 본인도 접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근래 와서 이제 왜 그동안에 여당이 가져간 게 관행이었다. 사실하고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런 주장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 배후로 아마 지금 청와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왜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야기할 때 되게 두 가지 짐작을 합니다. 그냥 지금 막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밀고 나온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끌어가는 국회 그대로 순조롭게 가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 속에서 이런 추측 속에서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더민주 우상호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새누리당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거 양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양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평균 이게 51.2일이 걸렸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국회의장이라도 최소한 이게 국회법 14조에 보면 의장 선출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한번 원칙대로 법대로 한번 이게 해보는 게 자율투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일 내에 지금 원 구성을 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요. 정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운영을 보면 원칙에 따른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들은 또 협상을 통한 협의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운영하게끔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바람직하면은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절충하거나 해결해서 가면 되겠는데 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대로 하면 된다. 지금 얘기한 대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요. 그렇게 지금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따라서 과반수 이내의 다수를 얻은 쪽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사례가 되겠고 그동안에 보면 15대 후반기라든가 16대 전후반기인다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심지어는 15대 후반기 때는요. 3차 결선 투표까지 갔어요. 당시에 네. 박준규 의장이 될 때는 3차 결선 투표까지 가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네. 정 안 되면은 우리나라 헌법과 또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실상은 초점은 상임위원장이 되는데요. 상임위원장을 여야 간에 몇 석 가져가라 이런 규칙도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임위원들 구성은 국회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각 상임위별로 다수결 따르면 누가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현재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다 사실은 원칙에 따른다면 야당이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에는 다 여당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일정하게 배분을 했었죠. 네. 이런 과정 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일정 내에 안 되면은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강하게 세비 반납 얘기 나오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무슨 행정 절차 어긴다거나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내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자격도 박탈당하고 합니다. 국회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그 스페인의 경우 보면은 기한 동안에 원 구성을 우리식으로 보면 원 구성이죠. 거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정부 네. 구성을 못 해가지고 오는 6월쯤에 지금 총선을 다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기존의 총선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처벌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절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지만은 네. 제 기간 동안에 원 구성을 못하면은
뭐 세비 반납을 하든 뭐든 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 말씀하신 세비 반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부분이 이 원구성을 못하는 부분이 과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 보시나요? 안철수 대표 주장이 뭔가 이게 조속화 원구성 네. 정치적인 그 상징 의미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보거든요. 네. 그런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게 외국 예를 보면 벨기에라든지 프랑스, 스웨덴에 보면요 회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삭감합니다. 네. 이 말이 이게 그 회계 중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적인 볼일 본다고 안 가면 그건 삭감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구성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법안도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무노동인가? 국회의원의 일이 원회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외국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안철수 대표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할 게 아니고 우리 이게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죠. 네. 정당하게 세비 받고 무노동 하지 말고 일을 할 일 지금 많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봅니다. 제가 네. 변호사하고 법리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회기 중에서 제의를 못했을 경우 노동 무임금인데 회기를 출범시키는 원구성을 못하는 건 더 큰 책임이 있죠. 더 큰 책임이 있고 사실은 이제 국회 절차법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난번 보셨겠지만은 20대 총선의 경우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도 강제 사항이 확보했었는데 네. 저는 이게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회기 중에는 일단 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열지도 못하고 갔을 경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 지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공부 안 하면 집에서 공부하죠. 평상시 걸어다니면서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정해진 이제 학교 기간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구나 네. 법을 정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절차와 약속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하고 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 지적한 대로 일단은 넘겨가지고 이런 책임을 당하는 쪽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새누리당 이야기로 좀 화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당초에 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던 김영우 의원은 남았습니다만 유승민계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혜훈, 김세현 의원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혁신 비대위라고 혁신 이름만 붙인 데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이게 그 혁신적인 인물, 일단 주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가지고 실행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인물을 보면 무색무취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중도적인 인물로 구성돼 있고, 네. 평소에 이게 그 당의 쓴소리, 청와대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외부 위원들도 과연 이게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인물 구성에서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그 혁신비대위 첫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죠. 자, 지긋지긋한 계파 좀 해결하자. 친박, 비박 찾다가 뭐 쪽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새누리당은 비유하자면 아주 매력 없는 이성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발언들인데.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혁신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시나요? 매력 없는 이성인데 평강공주 되려고 갔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말은 정말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구성이요. 지금 혁신 비대위로 구성되게 된 결론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또 최경환 의원 세 3자가 만나 무슨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네. 외부의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고 당 내외에서 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그때 합의의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네. 실제로는 혁신이 유명무실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방향입니다. 이제 문제의식은 심각하게 던졌는데 과연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총선에서의 민심 이야기할 때 일반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던 국정 운영, 당청 관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혁신이가 당청 관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다면은 앞으로의 당청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새누리당의 과제인데 네. 그럼 혁신위는 그동안의 당청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부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당내 당헌이라든가 규칙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혁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새누리당의 상황은 지금 뭔가 혁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계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새누리당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
복당 문제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친박과 비박계의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이번에 혁신의 화두는 두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이게 민생과 통합이거든요. 네. 옛날 이게 고전에 보면 태산 불량 토양, 태산은 이게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하에는 불택 세류. 정말 이게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거든요. 이 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따라서 이게 유승민 의원이든 윤상현이든 모든 분을 포함해서 정말 이게 공천 잘못으로 피해 본 분들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유승민 의원도 공천을 질질 끌다가 우리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복당을 질질 끌면 똑같은 결과가 된다 봅니다. 네. 따라서 이게 전당대회 전에 조속하게 저는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이게 통합 차원에서 다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은 이 복당 문제 통합 차원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 내에서 지금 최경환 의원 등의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친박이 뭔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남은 1년 8, 9개월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비를 해보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유승민 의원 등이 과연 복당하려고 할지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원칙을 지금 복당에 초점을 두고 행보를 해왔었죠. 네.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방향이 당내에서 전혀 관철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복당 이야기할 땐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당의 통합 차원에서의 복당 문제가 제기됐었고 또 네. 하나는 일당의 지위 회복 문제 아니었습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이 부족한데 네. 만약에 복당이 되고 한다면은 일당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상요. 지금 일당 지위 차지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 자리 확보하는 데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의석 가지고 차지하려면은 자기 당만 가지고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든가 지금 복당한다고 차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 복당시킨다고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는 못하죠. 오히려 반발이 커지면서 지지는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에서 지도부를 대신하니까 거기서 결정할 문제다 해가지고 김의옥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당 상황하고 다르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복당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돼가지고 조금 했을 경우 세 사람 아니면은 양극단에 있는 윤상현, 유승민 빼고 하면 다섯 사람 모두 포괄하면 다 7사람 하니까 네. 전적으로 7사람 다 할지 상황에 따라서 3명, 5명 갈라서 순차적으로 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정진석 원내대표도 어제로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정진석 대표가 고속도로 중앙선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지만 중도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도라는 게 중용이라는 게 뭐냐면 중이라는 건 이게 양쪽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정진석 대표가 정말 개파에 좌고우민하지 않고 정말 이게 혁신의 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네.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현재까지는 이게 여러 악조건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낀박이라는 별명이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예, 본인은 낀박이란 말이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았다. 네. 그걸 증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낀박이란 말은 달리 보면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지금 당은 뭔가 혁신이 필요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필요할 때 중앙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적당한 시점에서 현상 유지할 경우에는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필요한데 기존의 친박이 당의 횡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시정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대위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비대위원 구성했을 때는 뭔가 당을 변화하는 쪽으로 그동안에 친박 중심의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던 사람들 비대위원으로 구성했죠. 그런데 현재 이번에 김의옥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들은 적당히 섞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말 그대로 낀박 상황이 되는 거죠. 못 가거나 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현상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상관없지만은 뭔가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오히려 낀박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자, 지금 뭐 그동안 몸을 낮추고 있었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식사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뭐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을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식사 정치 좋은데요.
항상 이게 편식하지 말고 좀 골고루 왜냐하면 이게 전부 친박, 대구, 경북 이쪽 분들만 식사하거든요. 네. 좀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최경환 의원과 관련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을 갖고 당권은 최경환 의원이 나눠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반기문 총장이 최경환 의원하고 메이트가 돼가지고 뛰었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윤재희 앵커가 생각해보면 아실 것인데 혹시 최경환 의원은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기문 총장은 그런 구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두 사람 간의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차기 우리나라의 정부 구성을 번다고 하면은 반기문 총장 얘기하는 방향이 맞지가 않죠. 더구나 반기문 총장이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 지도자의 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합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친박의 정권 연장 이미지를 가져오는 사람하고 본인이 런닝메이트가 되고 구성할 가능성은 없다. 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당을 배경으로 앞으로 대권을 도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색깔을 아주 지우는 방향과 이것이 같이 부합됐을 때 가는 것이지 네. 현재 색깔을 유지하는 채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반기문 총장은 대권의 길을 새누리당을 등에 업은 대권의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뭔가 세력을 모색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네. 자, 김무성 전 대표도 정치 행보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선 레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김무성 대표는 이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이게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죠. 맑고 깨끗한 마음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다음 주부터 이 대선 주자로서 행보에 나설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고요. 주 2회 강연 정치도 한다고 하는데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요 정치인들은 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나 원내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요, 일단은 국회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밖에서 활동하기 쉬운 사람은 원내에 있지 않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러겠죠. 근데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조만간 그동안에는 국내 정치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국제적인 좀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일정도 발표가 된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지지 기반이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죠. 중도 성향의 지지 계층에다가 기존 정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세력들이 이제 지지한 제3 후보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 측근들한테 질문을 해봤더니요. 중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안철수 대표 본인한테도 그렇게 크게 약점은 아니다. 네. 파이를 키우는 것이 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앞에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그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모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될 뿐이지. 네. 반기문 총장이 등장해 가지고 중도 영역에 관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당의 대표급 되다 보니까 원내 대표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원내만 중심으로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강연을 중심으로 했던 활동, 더구나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청춘 콘서트 등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의 활동을 많이 했었죠. 네. 아마 부분적으로 그 방식은 계속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이야기로 자신의 정치관을 드러냈는데, 자,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으며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훗날을 기약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훗날을 기약해야.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문재인 아마 대표가 바둑에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수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내용들이 전부 이게 바둑의 위기 식결, 이게 10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저 없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위기 식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소치대. 뭐냐면 이게 작은 거는 버리고 네. 큰 걸 취한다. 이게 사소치대거든요. 네. 옛날에 이게 문재인 대표가 대권이 아니고 당권에 욕심내다가 결국에 분당 사태까지 초래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게 대권 한 길만 보고 치대 큰 것만 취하면 되거든요. 네. 이걸 오히려 권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옳은 말들인데 혹시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지적했다시피 박지원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했던 것이죠. 너무 지금 당권, 대권 다 가지려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인데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향해서는 앞으로 참고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